두 번째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는 50명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 55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 어이구, 인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약간 힘들 수는 있는데요. 최대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워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 화면 넘기시면 화면이 그거 확대해 주세요. 전체로 키워야 되는군요. 아, 그럼 지금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잘 나오면 그냥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일단 뭐 처음 제목부터 굉장히 힘들지요. 예, NDC, LEDS는 뭔가요? 예, 뭐 오늘 어쨌든 강의 전체의 주제가 이거니까요.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걸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얘기했던 것들은 아까 뭐 얘기처럼 우리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는 약간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DC와 LEDS 얘기를 하려면 현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이걸 논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나온 표현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UNFCCC, UN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1992년도 브라질에서 열렸었던 리오데자네이루에 있었던 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92년도 환경개발회의가 굉장히 환경운동이나 또는 이제 지구환경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회의인데요. 이때 기후변화 협약뿐만이 아니라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든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가 다양한 협약들이 이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전 지구적인 논의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19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기후변화 협약회의가 열리면서 앞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하게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온실가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고 누구에게 온실가스를 줄이게 만들 것이고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라는 모든 개념들이 92년부터 97년 사이에 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망라한 것이 97년도에 교토 의정서입니다. 일본의 교토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고요. 이때 당시에 논의는 이랬습니다. 당장 기후 문제를, 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전 지구적으로 모두가 다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결정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우리 지어보자. 그럼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책임을 지는 것에서 먼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들, 지금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들이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자. 그게 누구냐? 선진국들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하자라고 해서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하는 몇 년 대비 몇 프로 줄이자라고 하는 원칙들도 그때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은 OECD 가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97년도는 IMF 그 구제금융의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굉장히 근대사에서 굉장히 뼈아픈 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의무 당사국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 의무를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평균 지어서 5.2%인데요. 나라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양들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교토 의정서가 2012년도까지 발효되는 것, 해당하는 것으로 얘기들이 되어 오고 있던 와중에 2012년 이후에 어떤 협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2009년도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09년도가 당시에 2012년도 교토 의정서 이유를 정하는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회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2009년도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서 목표를 정하지 못한 상태로 회의가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지구를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논의를 반복했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2015년도의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금 현재 파리 협정은 다시 정리한다면은 교토 의정서 97년도에 잡았었던 선진국 중심의 교토 의정서의 그 목표와 내용들을 이어서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잡은 거죠. 그게 이제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파리 협정에서 얘기했던 2도씨 목표와 1.5도씨 목표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NDC나 또는 LEDS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 좀 다른 얘기들을 할 겁니다. 자, 일단 파리 협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죠. 그래서 2015년도 12월 12일 지난 토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파리 협정이 만들어진 지 딱 5년이 되는 해였고요.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지난 토요일 중국도 발표를 하고 한국도 발표하고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도 목표 과거에 제출한 거를 더 적극적으로 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의 이제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어쨌든 이 매년 12월이면 이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후변화 협약회의가 열리는 거는 매년 12월이다. 12월 초에 열리게 되고요. 이때 이제 국가별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2015년도에도 12월 12일 날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관련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택이 됐고요. 그 채택된 결과가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발효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무언가 제출하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LEDS도 같이 제출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도씨 목표와 1.5도씨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이 뭐가 다른 거냐?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왼쪽 편 위에 보면 나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1차, 2차로 나눠졌습니다. 처음에 2012년도까지의 목표는 1차 목표로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5.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2012년도 이후부터 파리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포스트 교토 논의를 하면서는 18% 평균적으로 18% 정도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진국들에게만 적용된 것이었고 개별 국가별로 정해진 겁니다. 근데 파리 협정의 경우에는 이거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라별로 넌 몇 프로, 넌 몇 프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지구 전체 차원으로 해서 몇 도 이상 올리지 말자. 그래서 2도 목표와 1.5도 목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교토 의정서에서는 주로 감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뒤에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것에 많은 부분 방점이 찍혀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즉 현재 기후 상태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홍수가 난다면 홍수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방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곡물이 자라지 않는다면 식량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더 취약하게 된다면은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들이 같이 잡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응 문제, 재원, 기술 이전, 역량을 배양하거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의 경우에는 선진국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이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약 190여 개국 모두가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함께 의무를 지우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럼 그 의무를 안 지키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제 사실 교토 의정서에서도 이 목표 5.2%라는 목표를 안 지키면 어떡할 거냐? 사실 국제법상 강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나마 교토 의정서에서는 이걸 목표를 안 지키면 다음번 목표에서 그만큼을 더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요번에 줄인 거에다가 1.3배 정도를 더 덧붙여서 온실가스 저감하는 목표를 주는 이런 정도의 룰들이 정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지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파리 협정의 경우에도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리 협정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는데요. 뭐 현재는 안타깝게도 이 부분들은 별도로 징벌을 하지는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주체가요. 나중에 실제 파리 협정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 겁니다. 보시면은 국가만 얘기하지 않고요. NGO라든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아주 상황이 어려운 극빈국 국가들의 경우에도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은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그리고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 재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적응하는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 계속 강조할 뿐이지 적응 대책은 별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홍수가 나고 있고 가뭄이 나고 있고 나라에 따라서 산불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목표는 크게 두 가지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겠죠. 관련한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 역량 배양 이것은 뭐 기술을 준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역량 배양 굉장히 폭넓은 얘기인데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까지 폭넓은 의미의 기술 배양까지도 함께 얘기하고 있고 이 모든 것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하게 될 NDC 얘기가 나옵니다. 이 NDC는 뭐냐? 이러한 각국 정부의 의무를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각국 정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국가가 기여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NDC라고 부릅니다. 국가결정기여라고 부르는데요. 각 분야별로 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 기술, 역량배양, 감축, 적응, 투명성 이 각각의 6가지 분야에 대해서 너희 나라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너희가 써서 해라.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주도 학습 같은 걸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그 보고에 대해서 평가받고 또 다음 계획 짜고 이것을 하도록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게는 NDC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파리 협정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으실 텐데요. 실제 파리 협정 문서를 한번 보시고 보시면은 제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거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서 파리 협정 번역문이라고 치면 제일 위에 딱 뜨는 문서가 파리 협정 전체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문서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래한글로 넘어가서 조금 자세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마우스가 네, 보이는 거죠?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12월 달에 발효됐습니다. 파리 협정이고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고요. 2016년도에 관련해서 비준서가 기탁돼서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 3월자부터 2016년도 12월 3월자부터 발효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 발효가 됐고요. 황교안 총리 그리고 외교부 장관 이름이 나옵니다. 자, 앞에 그 기본적인 전문이 나오는데요. 전체가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외교 문서다 보니까 일일이 읽으면 조금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문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정의 당사자는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자로서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 협약의 당사자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인 거죠.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참여를 했고요. 앞서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조치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여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대응, 영향이 지속 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에 대한 형평한 접근과 본질적인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굉장히 문장이 막 굉장히 거창하죠. 식량 안보 수호 및 기아 종식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식량 생산 체계가 특별히 취약하다는 점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국내적으로 규정된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노동력이 상당한 정당한 전환과 좋은 일자리, 양질의 직업 창출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후변화가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인정하고 국가는 이건 당사자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불평등, 인권, 보건에 대한 권리, 원주민, 지역공동체, 이주민,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의 권리 및 권리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충족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앞부분 굉장히 장황한데요. 사실 이걸 좀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환경 문제, 지구를 살리자, 깨끗한 환경을 살리자 이렇게 됩니다만은 실제 파리 협정 내용의 문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자연환경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시면은 중간에 기아 문제 또는 식량 안보 문제, 노동권에 대한 문제, 여기는 지금 정당한 전환이라고 하는데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불리는 그 표현입니다. 일자리 문제, 여성의 문제, 그리고 원주민, 그리고 이주민, 장애인에 대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협약을 시작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부분에 생태계에 대한 건전성 보장이라든가 생명 다양성 존재라든가 이 문제에 대한 교육, 훈련, 인식의 확대,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시작합니다. 자, 앞에 전문이었고요. 자, 2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2도 목표와 1.5도 목표를 영시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2조 1항의 가 항목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를 섭씨 2도씨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당사국들은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걸 좀 쉽게 표현을 풀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항목에 보시면은 식량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기후 문제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식량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뭐 수해가 나고 닥치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위험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곡물이 안 자라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수해가 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후에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의 본격적인 주제인 NDC 국가 결정 기여에 대한 거는 4조에 나옵니다. 4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중요한 것만 읽어 보겠습니다. 각 당사자는 국가겠죠. 대한민국 같은 이제 국가들은 달성하고자 하는 차기 국가 결정 기여를 준비하고 통보하며 유지한다. 각 나라들마다 정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차기의 국가 기여는 국내 여건에 비추어 공통적이지만 차이 나는 책임에 대해서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반영하고 당사자의 현재 국가 기여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노력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올해 10을 줄이겠다 그랬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2030년도까지 예를 들면은 10%를 줄이겠다. 근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유 힘들겠다. 2030년도까지 우리 5%만 줄일래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10이라 했으면 다음번엔 더 진전돼서 15%, 20%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역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선진국 당사자들은 절대량 배출 감축 목표를 약속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1강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BAU 대비 몇 프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절대량 기준으로 몇 년도 대비 몇 프로를 줄이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정확한 목표다라는 것이 파리 협정에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지원 강화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최빈국들, 소도서 개발도상국 이건 이런 겁니다. 남태평양 일대에 보면은 조그마한 섬나라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수위가 낮은 그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 행동을 따로 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덩어리는 세 덩어리인 거죠. 선진국, 개발도상국, 최빈국.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도서 국가들까지도 나눠서 계획들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NDC 국가결정기여라고 하는 것은 사무국이 운영하는 공공의 기록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등록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전 세계 190개국의 이 국가 기여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등록하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9항을 보시면 이게 LEDS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참 찾기 힘든데요. 파리 협정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또는 거기에 적응하고 기술을 얼마나 하고 재원을 얼마 투여하고 얼마만큼 국가가 이거의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이라면 그와 별도로 모든 당사 국가들은 상이한 국가 여력을 비추어 공통적이지만 차이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고려해서 2조, 이 2조가 아까 그거죠. 2도 목표, 1.5도 목표 그것을 유념해서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통보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LEDS입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이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온실가스 정책을 국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NDC는 국내에서의 기여분도 있겠습니다만 국제사회에 돈을 얼마 내고 우리가 다른 그 개발도상국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LEDS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2050년도까지 우리가 어떤 발전 전략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세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파리 협정에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올해 연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12월 오늘이 14일이지 않습니까? 보름밖에 안 남았죠. 어떻게 제출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F 부분들은 시간이 있으시면은 한번 쭉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면은 좀 표현들이 이게 외교 문서 특성상 그냥 쉽게 안 들어오고 이렇게 말이 툭툭 걸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중간에 우리 7조 한번 보실게요. 2조에서 언급된 그런 그 기후 목표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적응 대책에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넣어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경감한다는 그런 적응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항을 보시게 되면요. 아까 전문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취약계층, 지역 공동체, 생태계를 고려하면서 적응 행동 계획들이 국가 주도적이고
성인지적이며 참여적이고 전적으로 투명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전통의 지식, 원주민의 지식, 지역의 지식 체계에 기반을 두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상황이 다른 거죠. 과학 기술이 그냥 그 서양의 과학 기술만 갖고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갖고 있는 과학 기술 또는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오랜 경험 이런 것들도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때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성인지적인 정책의 접근도 함께 돼야 된다는 면을 파리 협정에서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 성인지적으로 기후 대응 적응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히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일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국가들에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성이 더 많이 취약하고 더 많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통계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적응 대책과 감축 계획에서도 이런 성인지적인 정책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같이 짜고 있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일 마지막 문장만 딱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내용은 이 파리 협정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최소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55개국 이상의 당사자들이 비준, 수락, 승인,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게 사실은 190개국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절반 이상 한 55% 정도가 동의하게 된다면 발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놨고요. 그에 따라서 2015년도에 채택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전체적으로 발효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은 좀 힘듭니다만은 차근차근 읽어보시게 되면은 또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그럼 다시 파리 협정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NDC와 그리고 잠깐만요. 네, LDS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NDC 시스템은 이렇게 지금 원이 여러 개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국가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동의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신규로 제출하게 되면 5년 뒤에 다시 제출해서 평가받고 다시 가고 5년 뒤에 다시 받고 평가받고 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LEDS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를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NDC를 계속 갱신하면서 나가는 것은 이 파리 협정은 이전의 다른 협정과 다르게 몇 년도까지 끝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갱신하면서 평가하면서 목표를 다시 잡아가는 큰 틀의 우리 목표는 1.5도, 2도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협정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아까 중간에 문장 한 개로만 나왔었는데요. LEDS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입니다. 이거는 2050년도까지 우리 각 나라별로 어떻게 저탄소 상황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사실 이 LEDS를 올해 논의하기 위해서 작년도 올 초까지 계속 이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검색해 보시면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딱 해서 보시면은 초안이 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초안이 올 초에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올 초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이것이 사실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이런 거는 선언 못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봤고 다음 페이지 그냥 보시고 그걸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 초에 나왔었던 한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초안입니다. 여기에 5가지 안이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안이 제일 위에 있는 안입니다. 1안이라고 불리는 안인데요. 2017년도 대비 온실가스를 75%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50년도까지. 75%를 감축하는 거죠. 즉 0%가 아닌 겁니다. 25%는 그냥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했어요. 가장 느슨한 안은 보시면은 5안입니다. 2017년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겁니다. 60%는 그냥 배출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1안부터 5안까지를 놓고 공청회도 하고 논의도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안이 어디 있느냐,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은 아예 시나리오의 존재조차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했었던 거죠. 그랬던 상황이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급변한 겁니다.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특별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사실 이 안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좀 의미가 없어지는, 하지만 뭐 당시에 나왔던 논의니까요. 이 안 중에서 1안, 첫 번째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당시에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를 줄이기 위해서는 2050년도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 발전소 비중은 4%로 잡혀져 있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0%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2050년도까지 대한민국은 석탄을 계속 쓴다는 얘기인 거죠. 수소 경제가 들어오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대로 간다면 수송 분야에서는 내연차는 급격하게 퇴보합니다. 하지만 100% 퇴출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중에 7% 정도는 아직 당시에도 2050년 그 미래에도 내연차를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93% 정도만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말까지 이 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어떤 안이 제출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논의가 될 건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인 쟁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몇몇 사람들끼리 논의를 하고 말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현재 상태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는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준비하신 스태프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NDC와 LEDS를 알려면 파리 협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는 다 파리 협정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NDC, 국가의 결정 기여라고 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온실가스의 저감, 온실가스 그 기후 문제에 대한 적응, 그리고 재정 문제, 기술적인 접근 문제, 역량 강화 문제, 투명성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LEDS는 그와 별도로 2050년도까지 국가의 에너지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서 국가의 발전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짜는, 이게 조금 더 목표치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현재 나와 있는 초안만 갖고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알기는 힘듭니다. 굉장히 최근 몇 달 사이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기후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된 얘기는 일단 마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질문 받으면서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질문들이 그새 좀 올라왔네요. 예. 파리 협정 읽기 모임은요, 저는 좀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읽기는 되게 힘든 문서예요. 근데 검색해 보시면은 환경부에서 잘 설명해 놓은 해설서도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함께 한번 꼭 읽어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환경 문제 얘기하면서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측면들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DS에서 배출량은 순 배출량인가요? 총 배출량인가요? 예, 일단은 우리 모든 통계에서는 순 배출량과 총 배출량과 순 배출량을 다 통계에 잡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총 배출량은 말 그대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전체 양입니다. 그 중에는 흡수 분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빼게 되면 순 배출량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나무를 심는다거나 아까처럼 CCS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걸 또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에는 해외 예를 들면 동남아 각국에 화석 연료를 치우고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나라에서 온실가스가 이제 줄지 않겠습니까? 그거만큼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인 걸로 인정해주는 해외 감축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는 그만큼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게 되는 일종의 빌미를 주게 되는 거니까요. 또는 해외에다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저감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는 순 배출량과 총 배출량을 구분해서 보는 게 필요하고요. 통계에는 둘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들 위에는 중간에 튕겼다는 분이 있으신데 잘 들어오셨나 모르시겠네요. 네, 번역본 떠져 있고요. 네,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NDC, LEDS 시민이 알아야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지켜봐야 할 텐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네요. 사실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정책이나 에너지 쪽을 많이 하는데 저한테 오는 연락 중에 제일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질문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데 자료 있는 거 좀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 하드디스크가 2테라짜리 하드를 쓰고 있는데요. 외장 하드를. 거기에 파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드릴 수도 없고요. 다 드린다고 다 볼 수도 없고요.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할 건데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지금 파워포인트 혹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몇 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저 표 만들고 자료 만드는 게 제 일 중에 한 개예요. 근데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내용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통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는 혹시 단체나 개인이라도 이런 어떤 별도의 사이트나 이런 데서 있는 것만 잘 모아놔도 저는 또 쓰시는 분들이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체들에서 좀 계획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이런 국내 분일까요? 아니면은 해당 국가의 분일까요? 예를 들어 코린도처럼 인도네시아 파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 잡히나요? 자, 국내 기업이 외국에 가서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에서 석탄을 뗐어요. 그러면 그건 그 나라 분입니다. 그렇게 잡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코린도 얘기를 하셨는데 산림 밀어버리는 것도 그 나라 분으로 잡힙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CDM이나 JI라 그래서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계 기업이 공장을 세웠다. 거기서 막 매연을 내뿜는다. 그럼 대한민국에 그냥 그건 배출분으로 잡힌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아이고 예, 뭐 이렇게 네, 저희 잘 들어주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저도 이렇게 50분이나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드릴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이게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가 뭐가 문제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이런 강의는 되게 많거든요. 제가 11월, 12월에 이 코로나 국면에도 줌 등등을 통해 가지고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강연을 했었거든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그랬을 정도로 강연이 많습니다. 저 말고도 뭐 강연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깊은 내용을 좀 하는 것들도 프로그램이 이후에 좀 잡히면 좋겠다 해서 마침 우리
저기 에너지 정의 행동에서 좀 기획하게 된 겁니다. 더 깊은 내용들 있으면은 함께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신지요? 네. 얼굴이 다 안 보이셔서. 예. 근데 어쨌든 텍스트로는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굳이 길게 끌 필요는 없겠죠. 지금 거의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퇴근 시간이 다들 돼갑니다. 우리 코로나19에 다들 집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예,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문제 주변에 잘 전달하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오늘 요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도 4시에 역시 같이 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다 못 보신 분들 다음에도 계속 좀 보고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